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의 좁은 골목길에는 서늘한 바람만 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를 알리는 인정종 소리가 울린 지 한참이 지난 시각. 딱, 딱, 정막을 깨며 순나군이 두드리는 딱딱이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순나군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가 들고 있는 조적등의 희미한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던 순나군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바람에 무언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등불을 들어올려 앞을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양반가 저택의 높은 담장 한가운데 낯선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나군은 종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먹물로 거칠게 휘갈겨 쓴 글씨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한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나인들이나 저작거리의 아낙네들이 주로 쓰는 언문, 즉 한글이었습니다. 글을 깊이 배우지 못한 순나군도 더듬더듬 읽어내려갈 수 있는 쉬운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어낸 순간 순나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등불을 쥐고 있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절대 권력자, 임금의 잔혹함과 미치광이 같은 기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저주하는 참담한 벽서였습니다. 순나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이 끔찍한 종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어둠을 황급히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담장에서 종이를 뜯어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몰고 올 피바람을 그 밤 골목에 서 있던 사내는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궐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승정원의 늙은 승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놓인 것은 간밤 담장에서 뜯어낸 바로 그 언문, 벽서였습니다. 천전의 옥좌에는 조선의 10번째 임금 연산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옷깃 스치는 소리가 나면 임금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힐까 두려워 모두가 마루의 나뭇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칼을 빼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신하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아는 사대부의 소행이 아니로구나. 왕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편전한을 울렸습니다. 한문이었다면 그를 배운 소수의 양반들만 조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문이었습니다. 사대부의 아내부터 궁궐의 나인, 저작거리의 상인,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글자의 획이 단순하여 조선 팔도의 누구나 며칠만 배우며 쓸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그것은 곧 도성 안의 모든 사람이 용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언문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글씨를 쓰게 하라. 그날 오후부터 한양 도성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도성 사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평화롭던 저작거리를 덮쳤습니다. 군사들은 민가의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궁궐 앞 넓은 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부터 평생 흙만 만지고 살던 천민들까지 모두가 겁에 질려 채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흰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뷰적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리들이 몽둥이를 든 채 사람들 사이를 무섭게 오갔습니다. 단 한 자라도 업문을 쓸 줄 아는 자는 당장 붓을 들어라. 만약 쓸 줄 아는데도 속였다가 발각되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사람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떨어 붓 끝에서 먹물이 툭툭 떨어져 종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어떤 안악은 글씨를 쓰다 말고 두려움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쓴 획 하나가 벽서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곧바로 의금부의 차가운 고문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뼈가 부러지는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벽서를 쓴 진짜 범인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하교를 내립니다. 앞으로 업문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마라. 업문을 아는 자는 모두 관아에 신고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차명에 처할 것이다. 조선의 넷째 임금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던 글자, 그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발명품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명은 단순히 글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도성 안의 모든 업문 서책을 거두어 불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둠이 일찍 내려앉은 한양의 저녁, 집집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숨죽인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방과 규방의 깊은 안채도, 초가집의 비좁은 방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는 다해진 장롱 밑바닥에서 오래된 목함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종이 뭉치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삐뚤빼뚤 적어보낸 언문 편지들, 세상을 먼저 떠난 지아비가 서툰 글씨로 남겨둔 짧은 유언장,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며 밤새 눈물로 써내려갔던 안악들의 일기작.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조선의 약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이자 숨통이었습니다. 세종이 그들에게 쥐어주었던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여름이 가까워져 오는 늦은 봄날, 도성의 모든 집에서 기이하게도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 위로 낡은 종이들이 던져졌습니다. 불꽃이 편지의 끝자락부터 검게 태우며 위로 솟구쳤습니다. 글자들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틀리다 이내 붉은 잿더미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타오르는 딸의 편지를 보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며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설책 한 권을 불길 속에 던져넣는 젊은 규수의 눈망울에도 참담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골목 밖에서는 순나군들이 횃불을 들고 집집마다 업문책이 남아있는지 수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여나 재가 남을까봐 불길이 꺼진 아궁이 속을 긴 막대기로 수없이 휘저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은 누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책이 타면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먹물의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도성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천수만의 삶과 기억이, 사랑과 슬픔이 잿더미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소고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업문을 금지하면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백성들의 원망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눈과 입을 가리고 글자를 태워버리면 자신의 권력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타버린 책의 제가 도성골목 구석구석에 눈처럼 내려앉은 다음 날 새벽, 도성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상인들도 물건값을 흥정하지 않았고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골목바닥에 고인 잿가루가 흩날릴 때면 사람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글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갑고 끈적한 침묵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 침묵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깊고 깊은 분노의 움덩이였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글자 대신 임금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았던 연산군의 폭정은 중종반정이라는 거대한 피바람에 휩쓸려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글자를 없애려 했던 왕은 결국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마저 지워진 채 쫓겨나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반정이 성공하고 새로운 왕이 올랐지만 업문이 다시 온전히 빛을 보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베어진 목소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글자를 읽고 씁니다.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간판이 우리의 글자로 빛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적어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서늘한 밤바람이 부는 날, 오래된 궁궐의 담장 앞을 조용히 걷다 보면 문득 낡은 종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원망조차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던 수백 년 전의 어느 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소중한 편지를 아궁이에 던져 넣어야 했고 그 억눌린 눈물과 잿더미 위에서 끝끝내 살아남은 글자가 지금 우리가 숨쉬듯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날 밤 바람에 흩날리던 붉은 잿가루의 침묵은 실록의 서늘한 기록으로 남아 오늘도 소리 없이 우리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